네, 오늘 위중증 환자는 32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661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44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 모두 3,624명입니다. 그리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032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여전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신규 확진자가 3,032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그래도 270여 명 줄어들면서 이번 주에는 주말에부터 감소폭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왔던 4,116명을 내일 수요일 날에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피크에서 다소 하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확진자 또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만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는 상황이 더 나쁩니다. 사망자는 오늘 하루 44명이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계속 오늘부터 이전으로 가보면은 오늘 44, 어제 32, 그 전날 56, 그 전날 52, 그 전날 39, 또 그 전날 39 이러면서 계속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누적 치명률은 0.81%. 계속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 누적 치명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중증 환자도 어제는 마이너스 18이었는데 오늘은 플러스 32. 그러면서 현재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고치인 66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연령별로 위중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중증이 60대 이상으로 볼 경우에는 556명, 전체 661명 대비 84.11%,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616명, 전체 대비 93.19%. 그 다음에 10대와 20대에 있어서 위중증 환자는 어제와 변화가 없습니다. 사망자에는 오늘 다소 큰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가 60대 이상에서 오늘 신규 사망자가 44명이라 그랬는데 60대 이상에서 41명, 전체 대비 93.18%,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43명, 그래서 전체 44명에서 1명 빠지니까 97.73%. 그런데 오늘 굉장히 또 이례적으로 어제에 없던 환자 사망이 0세에서부터 9세까지 1명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또 0세부터 10대까지 위중증자에게 변화가 없어서 오늘 잡힌 이 사망자가 신규의 사망자로 바로 급사 형태로 나온 건지 아니면은 1명이 위중증자로 가고 어제 있던 위중증자가 사망으로 빠진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황처럼 태아 상태에서 사망을 한 건지 아니면 출생이 되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사망한 건지 이것이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확진 상황 좋지 않고 위중증 사망이 굉장히 나쁩니다. 게다가 신규 사망과 관련해서는 오늘 0세부터 9세까지 아직 정확한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신규의 사망자가 1명 있다는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예. 그 관련된 소식은 들어오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추가 접종과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예. 어제 추가 접종이 17만 7천여 명이 늘어서 총 302만 9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누적 4,100만 명이 넘어서서 79.9%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전 국민 대비 접종 완료의 비율은 이번 주에 8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예, 어제 질병청의 주간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가 일상회복 2단계 개편을 유보하면서 4주 동안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각 언론들이 이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 눈에 띄는 기사 위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기사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추락하는 위드 코로나에 특별한 방역 대책마저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제목만 봐서는 진짜 뭐 방역 대책이 없나 싶은데 기사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추가 접종의 속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추가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의 경우 예약 없이 병원에 가기만 하면 바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존 접종 완료자의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겠다. 12월 20일부터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세 번째로는 재택 치료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게 정부의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사에서는 어떻게 비판을 하고 있냐면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 빠졌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반발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 일단 어제 발표된 정부의 방역 대응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는 사실은 방역 대응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 지금 병상이 부족하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저는 의미가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추가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공고를 하고 또 추가 접종의 편의성을 높이는 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재택 치료를 강화해서 재택 치료가 이 기존의 의료 체계와 코로나 확진 환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의 이 부담되는 의료 체계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묘안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잠시 멈춘 가장 큰 이유는 방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신호를 주는 걸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이 서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식당, 카페잖아요. 근데 식당, 카페는 사실은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최소한 식당, 카페와 관련해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검토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렷한 안을 못 내놓고 있고 이번에도 유보했습니다. 왜 머뭇거리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식당, 카페에서 방역 패스를 도입하면은 이건 첫 번째는 인기가 없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인기가 없는 아니고요. 첫 번째는. 근데 이제 그리고 상식적으로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이 반발할 수 있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도 인기가 없고 자영업자에게도 반발을 받을 수 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만은 사적 모임의 규모를 조금 줄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10명까지 모일 수가 있고 그 10명 중에서 백신 접종자 6명, 백신 미접종자 4명에서 6+4인데 계속해서 방역 전문가들은 그 10명 규모를 그대로 한다면 최소한 8+2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 8, 백신 미접종자 2, 그래서 백신 미접종자는 1명이나 2명만 카페나 식당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검토만 하고 있고 지금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신 그 두 가지 조치가 지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국일보가 분명히 여러 방역 전문가들한테 코멘트를 받았을 텐데 이 한국일보가 특별한 방역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것입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얘기해 주신 두 가지 부분, 식당이나 카페 방역 패스를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사적 모임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이번에는 빠졌단 말이죠. 이번에 포함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전에 제가 우선 하나 좀 짚어볼 게 있는데요. 이제 한국일보의 논조를 저는 그렇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어제 29일 날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 점검 회의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시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방역 점검 회의였다는 거죠. 방역 점검 회의. 그러니까 이 회의의 기본 내용 또는 인식 다루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1단계 4주가 지난 것에 대한 평가였어요. 우선 평가. 왜냐하면은 단계가 6주로 되어 있는데요. 4주를 일단 시행해보고 2주 동안의 평가를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갈까 말까 하는 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너무도 중요하니까 일단 1단계를 보냈으니까 1단계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대통령 주재 회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평가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평가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좋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떤 조치가 나왔어야 되냐 하면 2단계는 가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1단계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강력한 방역 대책을 향후에 4주 동안에 유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이 한국일보 논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러면 강력한 방역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방역 대책은 없다라고 하는 게 한국일보의 논조거든요. 예. 근데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어제 회의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동의하지 않느냐 하면은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어제 방역대책 회의 평가를 하고 나서 그러면은 이 점검 회의가 내놓은 게 없냐? 있어요. 뭐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백신 추가 접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하겠다. 예. 두 번째는 재택 치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재택 치료를 확대하겠다. 저는 이것이 이 한국일보 논조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대책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역 폐서가 확대되거나 또 강 기자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결국 무산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회의에서 알맹이는 없었고 별 볼 일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동의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독감 시즌처럼 코로나19 시즌을 보내는 건데 독감 시즌은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해봤고 알기 때문에 또 치료제나 백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우리가 백신으로 코로나19를 맞아서 경험해본 게 채 1년도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올 겨울을 맞아서 거의 겨울 문턱을 맞아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걸 처음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시행착오를 뭘 해봐야 우리가 뭘 고치고 뭘 평가하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평가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조치라고 하는 게 이제 기자가 되었던 한국일보 측에서 되었던 더 강력한 거 들고 나와야 되는데 왜 더 강력한 거 안 들고 나왔냐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한국일보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일보가 얘기하는 걸로 더 강력한 걸 들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자영업자 다 죽인다고 했을 겁니다. 또 그러니까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든지 간에 언론에서 소위 말해서 씹히기는 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독감 시즌처럼 코로나19 시즌을 보내는 것인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는 백신 추가 접종을 하는 거에 속도를 내겠다. 대단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병상 압박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재택 치료라든지 또 재택 치료보다는 다소 좀 더 확대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생활치료센터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좀 이따가 다시 재택치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미에 네네. 대해서 다시 짚어볼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일보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얘기하고 있고 다른 쪽을 정부가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언론들이 들고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언론의 속성상 그냥 언론은 이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정부는 지금의 기조를 그냥 그대로 밀고 예.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배워 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자영업자도 보호할 수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당국이 기죽을 필요 없이 흔들릴 필요 없이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 총론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강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면 아까 강 기자가 지적해 준 것처럼 방역 패스 식당과 카페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와 사적 모임 규모를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면 좋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예. 하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는 고위험 시설이 아니고 생활 편의 시설이라 그래서 방역 폐쇄를 하지 않는다. 당국이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 밀접 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는 방역 상황이 나쁘니까
방역 패스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 패스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데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것이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것과 도입하지 않는 것과에 무슨 그런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 모임의 시간이라든지 영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한이 좀 더 영업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역 당국이 뭐 한 걸음 정도 물러나서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방역의 관점에서나 또는 뭐 업주분들한테도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모임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방역 패스를 그렇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합리적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예. 방역 패스에 약간 불리하신 분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실 분 테이크아웃 같은 거 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정도에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에서 방역 패스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국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소아청소년과 관련해서도 왜 방역 패스를 도입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PC방 같은 거 사용할 때 방역 패스를 도입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청소년은 지금 확진 상황, 특히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는 그 연령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확진자가 좀 더 많이 나온다, 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대세에 영향은 없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은 뭐 방역 당국이 결정하면 되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코멘트할 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 대목에서 이제 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덧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 민감한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영업 시간이 제한이 되면 지금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문을 닫게 하면은 그 문을 닫게 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손실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거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면은 당연히 큰 타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타격은 있긴 타격이 있겠죠.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는 것도 무섭지만은 방역 패스나 혹은 이 사적 모임 인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손실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충돌 속에서 지금 설대 교수님께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방역 당국이 딱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방역 패스, 제가 방역 패스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원 모임을 축소한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영업에 타격이 있는 거죠. 특히 연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제가 왜 방역 패스 정도는 당국이나 업주분들이 다 받아들일 만하다, 한 걸음씩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선 우리나라 성인 접종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성인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또 백신 접종을 못 하신 분이거나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에게 테이크아웃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업에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역 패스 정도는 뭐 서로 잘 상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인원 모임을 축소한다든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타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거나 모임 축소, 인원 축소, 뭐 사적 모임 축소 이런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데 오히려 백신 패스 정도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설대 교수님 말씀까지 종합해 보면 예를 들어서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 백신 접종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은 10명까지 출입할 수 있고 백신 미접종자를 4명까지 출입할 수 있는데 카페나 식당에 방역 패스를 도입을 해서 백신 미접종자는 2명까지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1명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들을 지금 사실은 도입하면 더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네.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정부가 참고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재택치료와 관련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안과 관련해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집에서 체온 산소포화 직접 제야, 의료계
치료를 국민에 떠넘겨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내용의 일부는 1년 전 코로나 3차 대유행 때 병상 대란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사태를 겪고도 정부가 또 의료 시스템 구축에 실패를 했다. 이에 병상 의료진 확보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데 이를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코멘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코멘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코멘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사 자체의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특정 단체의 입장을 너무 대변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생활치료센터에서 일단 감염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면 뭘 하느냐 하면은 체온계 나눠주고요. 산소 포화도 잴 수 있는 거 나눠주고요. 또 해열제 이런 걸 나눠주면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거를 그 생활치료센터에서는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감염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신 분들이 의료진과 대면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그 검체 채취할 때뿐입니다. PCR 검사를 위해서 검체 채취를 하거나 혹은 증상이 안 좋아져가지고 생활치료센터에 비치된 엑스레이로 가슴 사진을 찍을 때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생활치료센터에서도 격리된 방 안에서 모든 걸 다 본인이 해야 되는 스스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된다니까요.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그러는데 지금 재택치료하고 있는 분들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하는 것과 같이 재택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문제겠냐는 거예요. 이게 첫째 하나는. 예. 그러면 재택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도대체 모니터링이 안 되는데 열은 오르는지 아니면은 정말 상황 나빠지는지를 모르는데 재택 치료에 하시는 분들이 그걸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은 뭐냐면은 의료 체계가 압박이 되고 있으니까 재택 치료를 늘리는데 재택 치료에서 생활치료센터와 같이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는 마치 안 하고 있던 것을 재택치료 환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는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틀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제가 아까 특정 단체의 이익을 마치 대변하는 것과 같이 읽힌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트 형태로 의사분이 진단하고 원격 하는 거, 의료. 원격 의료 예. 행위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IT가 발달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잘 안 되고 있냐면은 무조건 진단 또는 어떤 의료 행위는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앱에 뭐 심장 박동 뭐 이런 거 넣고 이런 것 자체도 의료법에 저촉이 돼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IT 강국인데도 IT를 이용한 어떤 형태의 의료 행위에 대한 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일종의 의료 행위 자체를 의사의 판단이 아니라 개개인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니터링은 의료진이 하지만. 예.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어떤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런 거죠. 코로나19가 끝났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코로나19에 재택을 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했었던 일종의 원격 의료 시스템 같은 것들이 확대 적용이 되어서 나중에 논란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누군가가 소위 말해서 인풋,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의심이 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에 마치 이익을 대변하듯이 뭔가 기사가 작성이 되었다고 하는 의혹마저도 있다는 거죠, 이게.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재택치료가 되었던 생활치료센터가 되었던 의료진들이 그 감염자를 올바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이거는. 동시에 의료진이 국가에서 수가를 받고 있잖아요. 의료진이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어떤 매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또 실제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재택 치료가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는 더 확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그런 기조에 대해서 우선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 생각, 거기에다가 원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점을 저는 오히려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생활치료센터에서 스스로 산소 포화도 뭐 체온계, 해열제 등을 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이런 걸 시도하는 것처럼 마치 그걸 떠넘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여론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 기사에 보면은 이런 반박, 물론 지금 교수님께서는 의료행위 자체를 의료진의 고유 영역이라고 판단해서 특정 집단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기사에서 나온 부분은 이겁니다. 정부의 재택치료 방침을 두고 위험한 차선책이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증상이 있는 환자까지 재택을 원칙으로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통한 집단 감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는 점 하나. 그리고 입원 치료를 받으려면 입원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 요건을 구체화하지도 않았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대부분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데 어떻게 입원 요인을 가릴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소득층은 코로나 감염 위기에 더 노출이 되는데 좁은 주거 공간에서 코로나에 걸린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 그만큼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재택치료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섰거든요. 네. 이 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예. 재택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좀 염두에 두고서 이제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재택 치료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일단은 코로나19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재택 치료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하나는 누가 봐도 증상이 심각해서 중등도나 혹은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분들이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택 치료가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일단 이런 분들이 일단은 재택 치료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과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재택 치료를 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동거인들에게 바이러스 전파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이웃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택치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확인을 해서 재택치료에서 빼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거나 혹은 별도의 시설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는 하고 예.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네.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재택 치료를 할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가 하루 이틀 사흘 집에 재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병원을 배정을 하고 그리고 이송을 하고 그리고 초기에 그 환자들에 대해서 처치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역 당국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담당하고 있는 병원이나 의료진과 협조를 해서 예. 보완해 나갈지가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거기 이제 기사 코멘트에 전문가가 코멘트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뭘 모르고 코멘트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뭘 모르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당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4시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긴급 연락을 하게 되면은 환자 모니터링이 되는 시스템을 가동을 해요. 두 번째는 긴급 이송 체계를 확보하겠다 그랬어요. 긴급 이송 체계. 그러니까 긴급 모니터링을 했는데 긴급 이송 체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긴급 이송 체계를 하겠다는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재택 치료 환자가 대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방송에서 지난 목요일 날에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재택 치료하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예. 그래서 군 의료진이 동원이 되니까 이제 다소 의료진의 여유가 있다는 판단하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재택 치료하는 분들 중에 항체 치료제 대상이 되면은 찾아가서 링겔 형태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면 예. 좋겠다 그랬는데 전격 방역 당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재택 치료를 하는 이분들에게 항체 투여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통상적인 재택 치료는 집에서 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해열제를 투여하는 방식에 거쳤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환자 모니터링하고 긴급 이송 체계 만들고 집으로 찾아가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는 적극적인 의료 행위도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전문가가 뭐라 그랬죠? 아파트를 살게 예, 되면은 공동주택을 많이 살고 공동주택에서 있는데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집단 감염의 위험이 조건이 커진다. 있습니다. 만일에 동거인이 있잖아요. 동거인이 있어요. 동거인이 있어가지고 돌봄을 하게 될 경우에 환자는 입출입이 안 됩니다. 환자는 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환자는 앱으로 감시가 되고 있어서 예. 입출입이 안 됩니다. 그러는데 동거인인 경우에는 PCR 검사를 하고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키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나마 자가 진단 검사 키트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동거인이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모니터링하는 의료진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리면서 외출을 하기 직전에는 자가 검사 키트로 음성이 확인이 되어야 출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가 검사 키트가 PCR만큼 확실히 그런 구분을 하지는 정확성은 못하지만 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또는 내지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면서 재택 치료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문가는 이런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채로 예. 그냥 재택 치료하게 되면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뭐 감염의 위험이 있겠네 수준에서 얘기하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재택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금 설대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비전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정부도 처음 해보는 것이고 대규모로는 의료진도 처음 해보는 것이고 또 시민들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는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런 시행착오들을 얼마나 최소한으로 하면서 안착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 아마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